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 음식, 그 중에서도 요즘 시베리아의 코리안 인스턴트 커피가 열풍이라는데요. 어떻게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날 한국의 믹스커피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그 특별한 여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슨 일인지 그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이르쿠츠크의 커피 문화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한국의 어느 커피가 현지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대표적인 차 도시인 이르쿠츠크에서는 하루 평균 15잔의 홍차를 마시는 게 일상인데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의 믹스커피가 대신하고 있답니다. 제 이름은 드미트리 페트로프입니다. 바이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르쿠츠크 중심가에서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 잔에 200루블을 호가하는 고급 커피숍들을 두고 사람들이 제 가게 문을 두드리는 광경은 여전히 믿기지 않네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러시아의 차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르쿠츠크 사람들이 왜 카페도 아닌 작은 식료품점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한국 문화를 알게 된 특별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섰던 그때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드라마 한 편이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과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러시아의 옛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더군요. 특히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장면이나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모습은 제 어린 시절 할머니 댁과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자막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대사들이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러시아어로는 다양하게 번역되는 걸 보며 한국어만의 특별한 뉘앙스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강좌 광고를 보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수업에는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르쿠츠크 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인 나타샤는 BTS의 안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어 했고, 은퇴하신 역사학 교수님이었던 블라디미르는 한국의 고구려 역사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오셨더군요. 특히 LG전자 지사에서 일하는 세르게이는 한국 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명처럼 우리의 한국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키는 170cm 정도로 꽤 큰 편이었는데 날씬한 체형이 더욱 돋보였죠. 시베리아 사람들의 전형적인 금발과는 달리 까만 생머리는 부드럽게 어깨를 덮었고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선생님의 미소였어요. 살짝 보이는 보조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푸른 눈동자가 대부분인 이르쿠츠크에서 그녀의 진한 갈색, 눈동자는 마치 따뜻한 모카 커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러시아어로 수업을 진행할 때는 또렷하고 전문적인 어조였는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를 발음할 때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워지는 신기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한국어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도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한국어 문법을 설명할 때는 재치 있는 예문들을 들었고 K-파프 노래를 틀어주면서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도 했죠. 저는 수업에 나갈수록 점점 더 한국어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선생님에게 매료되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매주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저는 일부러 천천히 짐을 싸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선생님께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발음이나 문법에 대해 물었지만 점차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해 갔죠.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후 레닌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3층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카페는 창문 너머로 바이칼 호수와 앙가라 강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선생님은 따뜻한 생강차를 주문하셨고 저는 시베리아 전통차인 이반차이를 마셨습니다. 그날 선생님께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마치 영화를 처음 본 순간으로 돌아간 것처럼 눈빛이 반짝였어요. 영화 속 복수와 용서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는 두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의견을 말할 때도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아,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더듬더듬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셨고, 제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면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죠. 혹시라도 제가 틀릴까봐 망설일 때면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러시아의 전통 목욕탕 바냐 문화를 설명할 때였어요. 다른 외국인들은 대부분 너무 덥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그냥 사우나 아닌가요?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녀는 바냐가 러시아 사람들의 정신적 치유 공간이라는 점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국에도 찜질방이나 사우나를 즐기는 문화가 있다면서 공감도 많이 해주셨어요. 심지어 바냐가 들어간 러시아 속담들도 찾아보셨더라고요. 제가 즐거운 목욕 되세요. 이라는 인사말을 설명했을 때 선생님은 한국에 땀 좀 빼세요. 라는 말과 비교하면서 문화적 공통점을 찾아내셨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선생님이 러시아의 대서사시 이고르 원정기에 대해 물어보신 거예요. 보통 외국인들은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12세기 러시아 문화까지 공부하셨더라고요. 제 할머니께서 어릴 적 들려주시던 영웅 이야기를 선생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선생님과 저희 관계는 급격하게 가까워질 순 없었지만 천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수업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주말에도 만나서 이르쿠츠크 향토박물관도 가고 키로프 광장도 산책하게 됐죠. 선생님은 제가 매일 밤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공부한다는 걸 아셨고 저는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러시아 문화 자료를 연구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문화적 차이는 오히려 저희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한국의 어른 공경 문화를 배우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고 선생님은 러시아의 직설적인 소통 방식을 이해하게 되셨죠. 식사 예절부터 인사법까지 서로 다른 점들을 발견할 때마다 저희는 마치 새로운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답니다.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며 도시락을 먹던 날 선생님이 처음으로 김밥을 만들어 오셨어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먹는 김밥은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례로 러시아식 피로시키를 만들어 갔는데 선생님은 맛있게 드시면서도 한국의 만두가 생각난다며 미소 지으셨죠.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은 저희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싶었기에 먼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이르쿠츠크로 모시기로 했어요. 상견례 준비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공식적인 만남 자체가 아예 없는 문화거든요. 연인이 서로의 가족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만나는 게 전부인데 한국의 전통적인 상견례 방식을 준비하려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됐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맞춰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무척 감동하셨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일주일이나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오셔서 상견례를 하시겠다고 흔쾌히 답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밤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오셔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한국의 예절을 연습했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절하는 법부터 어른께 물건을 두 손으로 드리는 방법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특히 어른께 드리는 인사를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거울 앞에서 수십 번을 반복했어요. 아내는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걱정을 덜어주려고 한 번이라도 더 연습했죠. 연습을 하다 보니 한국의 이런 예절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런 절차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특별하게 다가왔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르쿠츠크 기차역에 도착하시는 날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3시간이나 일찍 도착해서 플랫폼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시베리아의 푸른 안개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땐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됐답니다. 두 분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내리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7일이 넘는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나온 것 같았거든요. 장인어른은 캐시미어 코트에 울 스카프를 매치하셨는데 그 세련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진주색 롱패딩을 입고 계셨는데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날씨에도 우아함을 잃지 않으셨죠. 특히 놀라웠던 건 두 분의 세심한 준비성이었어요. 캐리어 안에는 러시아 문화를 고려한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추위를 고려해 준비해 오신 머플러는 전통 한복 문양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고 러시아 차 문화를 위해 가져오신 한국 전통차는 포장부터 남다른 정성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러시아어로 된 설명서까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상견례 당일 저희 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러시아 전통 음식인 보르시치와 벨리니를 준비하시느라 부엌에서 종일 바쁘셨고
아버지는 특별히 아끼던 보드카까지 꺼내놓으셨어요. 장모님께서 현관에 들어서시자마자 구두를 벗으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러시아에서도 한국처럼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특히 시베리아는 눈이 많이 오니까 더 철저하게 지키죠. 외국인들은 이런 문화를 잘 모르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서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모님께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러시아 문화를 공부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문득 한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게 무척 신기했어요. 두 나라 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는 게 기본 예절인 거죠. 어머니도 장모님의 그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동하셨는지 바로 장모님의 손을 맞잡고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통 러시아 과자 프랴니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죠. 두 분 사이의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이미 통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평소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식사 시간에 보여주신 예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음식을 드시기 전에 요리한 사람을 먼저 칭찬하시고 모든 분들의 식사를 챙기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통역은 저와 아내가 맡았지만 사실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버지의 홈메이드 보드카를 드시고는 엄지를 치켜 드시는 모습, 장모님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시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마음으로 통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장인어른께서 러시아어로 스파시바, 감사합니다를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걸 봤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려해주는 걸 태어나서 처음 겪어봐서 감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됐죠.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서로의 군대 시절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야기꽃을 피우셨고 어머니와 장모님은 전통 요리 레시피를 교환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똑같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부모님으로 모시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헤어질 때의 모습이었어요. 장인어른과 아버지는 서로 러시아식 포옹을 나누셨는데 그 안에서 어떤 어색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이 가득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희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두 가족, 나아가 두 문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정갈하게 정리된 공항시설, 그리고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까지. 특히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디지털 시스템의 편리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출입국 심사대, 공항철도의 자동 발매기, 심지어 화장실의 전자식 비데까지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달랐죠. 장인어른 댁으로 가는 길에서도 연신 창밖을 내다봤어요. 시베리아의 한적한 도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련된 도시 풍경이 펼쳐졌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제 머릿속에는 드라마에서 본 전통 가옥들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그린 달빛 같은 드라마에서 본 기와 지붕과 나무로 된 대문, 돌담이 있는 한옥을 상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장인어른 댁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초고층 아파트들은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했고 단지 내의 조경과 분수대는 마치 작은 공원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지는 동선도 완벽했고 디지털 도어락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은 제가 알던 기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현대적인 주거 문화구나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침마다 장인어른께서 정성스럽게 타주시는 믹스커피였답니다. 핀란드에서는 커피를 내리는 게 하나의 의식 같은 것이었지만 한국의 커피 문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매일 아침 작은 봉지를 꺼내셨는데 처음에는 살짝 당황했어요. 이렇게 작은 봉지에서 커피다운 맛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장인어른의 믹스커피는 제가 알던 모든 커피의 개념을 바꿔놓았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조금 넣고 커피 가루를 풀어주신 다음 찬물을 아주 조금씩 부어가며 저어주시는 손길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휘저으실 때마다 달콤한 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이 부엌 전체를 가득 채웠죠. 장인어른께서 한번 맛보라고 주셨을 때 저는 완전히 그 맛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베리아의 강렬한 블랙커피가 가진 쓴맛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커피 한 봉지에서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냐고 놀라서 물어봤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이게 별거냐며 허어 웃으시면서 넘기셨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믹스커피를 타주셨는데 이게 마시다 보니 진짜 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마실 때 3잔을 넘게 마시니 저녁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지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의 겨울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는 뭔가 달랐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시베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추위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첫 겨울날 밖에 나가자마자 떨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영하 40도에서도 멀쩡하게 다니는 제가 한국의 영하 10도에서 덜덜 떨고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급하게 내복을 사러 가자고 하실 정도였죠. 사실 시베리아의 추위와 한국의 추위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시베리아는 겨울이 되면 하늘이 맑고 눈이 많이 와서 건조하고 깨끗한 추위랍니다. 하지만 한국의 겨울은 칼날 같은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 주거문화의 진수는 실내에 있었습니다. 처음 온돌 바닥을 경험했을 때 그 감동이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보일러 하나로 집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진다는 사실도 놀라웠죠. 시베리아에서는 주로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데 이건 정말 불완전한 시스템이었어요. 라디에이터 주변은 따뜻하지만 구석구석은 여전히 춥고 특히 바닥은 항상 차가웠죠. 저희 집도 나름 고급 라디에이터를 설치했다고 자부했는데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전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잠자리에 들 때의 차이가 컸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온돌방은 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주니까 금방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발이 삐져나와도 전혀 춥지 않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오죽하면 온돌에서 자본 뒤로는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게 걱정될 정도였다니까요. 지금도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닥을 생각하면 한국의 온돌이 그립습니다. 또한 장모님의 요리 실력은 정말 신기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시작된 장모님의 음식 준비를 지켜보면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장모님께서는 아무것도 재지 않고 오직 감으로만 요리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항상 정확한 계량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라 이런 모습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특히 갈비찜을 만드실 때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고기를 손질하실 때부터 달랐는데 크기를 재지도 않고 그냥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셨습니다. 양념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장, 설탕, 물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마늘, 생강, 대파까지 모든 걸 그냥 감으로 넣으시는데 신기하게도 매번 너무 맛있어서 밥을 3공기는 기본으로 비우게 되더라고요. 잡채는 또 어땠을까요? 당면을 삶으실 때도 시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면을 꼬집어 보시더니 이제 됐다 하시면서 건지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수십 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손맛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시베리아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기다가 채소를 손질하실 때도 독특했습니다. 당근은 눈대중으로 썰어내고 버섯은 그냥 손으로 찢어내셨어요. 시금치를 데칠 때는 소금물의 양을 재지 않고 손바닥으로 훅 뿌리시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딱 맞는 간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볶아진 재료들이 모여서 완벽한 맛을 내는 것이었어요. 프라이팬 온도도 손바닥으로 열기를 확인하시면서 재료마다 불 조절을 달리 하시는데 그게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걸 엄마 손맛, 장모님 손맛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손맛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한국 음식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것이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아, 그리고 명절 준비를 위해 아내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던 날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활기찬 시장 분위기에 완전히 푹 빠졌거든요. 상인들이 서로 경쟁하듯 외치는 목소리,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는 맛있는 냄새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호떡을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이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태어난 시베리아의 대표 간식인 블린이 떠올라서 비슷한 맛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블린도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구운 빵이니까요. 하지만 호떡은 완전히 달랐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가 호떡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옆 가게 할머니께서 절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어를 잘 몰라서 당황했는데 아내가 통역해 주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우리 아들처럼 생겼다고 하시면서 떡볶이를 서비스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서비스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영어의 서버스처럼 서빙을 해준다는 줄 알고 저도 뭔가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앞치마를 달라고 손짓을 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시다가 박장대소를 하셨고 주변 상인들도 같이 웃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서비스가 공짜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이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오히려 시장 상인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시베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캐리어 가득 담아온 믹스커피를 한국어 수업 동기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챙겨주신 거라 아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맛있는 커피를 혼자 마시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보리스라는 친구가 믹스커피를 마시고는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거야? 맛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라면서 말이죠.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보리스가 타는 커피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믹스커피를 타야 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타먹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보리스는 믹스커피에 차가운 물만 한가득 부어서 마셨던 겁니다. 물에 커피가루가 하나도 녹지 않고 둥둥 떠 있으니 당연히 맛없을 수밖에요. 저는 보리스가 먹던 커피를 빼앗고 장인어른께서 타주시던 비법대로 타주기 시작했어요. 종이컵 반도 안 되는 양으로 뜨거운 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뜨거울 수 있으니 차가운 물을 아주 살짝 부어줬죠. 저는 보리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커피가 뭉치지 않고 부드럽게 녹는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마셔보라고 컵을 내밀었는데 보리스는 이번에도 맛없는 거 아니냐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보리스에게 한 번 더 커피를 권했죠. 보리스는 제가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게 어제 그 커피야? 전혀 다른데? 이건 정말 맛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보리스의 반응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믹스커피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수업 동기들에게 커피를 타주다가 반응이 꽤 좋아서 제 식료품점에 오는 단골 손님들에게도 한 잔씩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에 이 낯선 커피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며 신기해하다가 어느새 오늘도 가게에서 한가득 사갈 테니 그 맛있는 커피 한 잔 부탁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이르쿠츠크에서 꽤 인기 있는 식료품점이었는데 믹스커피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생겼어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교수들이 커피를 마시러 들르기 시작했고 동네 할머니들은 장보기를 마치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죠. 특히 할머니들은 제 아내의 한국말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멀리서도 찾아오셨어요. 입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들만 오다가 어느새 다른 지역에서도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그 한국 커피 마시는 곳이죠? 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재미있는 건 손님들마다 믹스커피를 부르는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달달한 커피, 또 어떤 분은 마법의 커피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닌 거의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특히 영하 40도의 추운 겨울날에는 더욱 그랬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웃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손님들은 일부러 아침 일찍 오셔서 제가 커피 타는 모습을 구경하시기도 했어요. 장인어른께 배운 특별한 비법으로 타는 커피라고 하니까 더 특별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런 맛있는 한국 커피에도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아무래도 한정된 재고밖에 없어서 제가 한 봉지씩 타서 대접했었는데 다들 이걸 누가 코에 붙이냐고 아예 수입해와서 팔면 안 되냐고 아우성이었답니다. 생각한 것보다 믹스커피가 인기가 너무 좋았고 주변에서도 제발 팔아주면 안 되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믹스커피를 수입할 수 없는지 알아봤었어요. 믹스커피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꽤 유명한 커피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믹스커피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게에서 판매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아볼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더라고요. 우선 러시아의 식품 수입 규정이 정말 까다로웠어요. 식품 안전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포장재 기준, 라벨링 규정까지 하나하나가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졌죠. 한국의 커피 제조사와 연락을 취해봤는데 의외의 답변을 받았어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관계 때문에 해외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이 회사는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해외 판매권은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 사업자가 직접 수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을 방문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조금씩 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현재 시베리아에서는 한국의 믹스커피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도 사람들은 이 특별한 맛을 찾아 줄을 서고 있죠.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위로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우리 가게의 믹스커피만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과 위안이 되고 있어요. 국제 우편이 끊기고 수입이 어려워진 지금 손님들은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특별한 맛을 찾고 계시죠.
얼마 전 한 할머니께서 이 커피를 마시면 평화로운 시절이 생각난다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작은 커피 한 잔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어쩌면 이 작은 커피 봉지가 우리 시베리아와 한국을 잇는 것을 넘어 평화를 향한 작은 희망의 다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꿈꿔봅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